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융합 과목을 맡고 있는 이희식입니다. 오늘은 지식융합 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연구와 지식융합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마음의 연구 부분에 대해서 즉 인지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리기 전에 그럼 사람의 마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람이 하는 일은 3가지입니다. 인지, cognition, 정서, emotion, 의욕, cognition입니다. 즉 쉽게 풀이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즉 인지, 느끼고, 정서, 바라는 것, 의욕은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먼저 인지의 경우, 인지는 지식, 사고, 추리, 문제와 같은 지적인 정신과정과 함께 지각, 언어, 기억, 학습까지 인지 기능에 포함됩니다. 좀 더 쉽게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자극과 정보를 지각, 퍼셉션이죠. 지각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부호화하여, 인코딩하여 기억에 저장하고 뒤에 사용할 때 상기, 인출해내는 정신과정을 우리가 인지라고 합니다. 한편 정서는 감정, 필링, 마음가짐, 애티튜드, 기분, 무드가 결합된 현상입니다. 즉 개인이 감정이 표정, 태도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관적 감정이 독특한 신체적 반응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정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처음으로 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이 인지과학입니다. 인지과학은 마음의 과학입니다. 과학. 마음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학이 성립되기 전에, 인지과학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 인간이 마음에 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학문도 다른 학문과 협조 없이 독자적인 연구로는 마음의 작용에 관한 순서를 풀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학자간, 즉 여러 가지 학문이 함께 연구하는 그런 마음의 과학이 생긴 게 바로 인지과학입니다. 그 인지과학이 6가지의 학문을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각형, 즉 이 그림인데요. 인지 육각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6개 학문, 심리학, 철학, 언어학, 인류학, 이런 전반적인 인문과학하고 신경과학, 인공지능, 자연과학 이렇게 6가지 학문이 함께 마음의 술객기를 푸는 것, 그게 바로 인지과학입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은 50년대에 생겼으니까 아주 역사가 짧은 것 같죠. 그러나 이 6가지는 특히 철학이나 심리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죠. 그래서 역사는 매우 짧은 것 같지만 동시에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인지과학 중에서 심리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이 탄생한 것은 19세기 후반, 즉 1879년 독일 철학자 빌헬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정신적 과정을 실험한 게 그 심리학의 탄생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구에 접근할 때 마음을 신비한 현상으로 간주한 전통의 반기를 들고 과학적 실험 방법으로 연구를 빌헬름 분트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철학의 일과 분과했던 심리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바로 내성주의라고 합니다. 내성주의란 고도로 훈련된 사람에게 세심하게 동일 조건 하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관찰시킨 다음에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마음의 작용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성주의가 곧바로 행동주의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었습니다. 행동주의는 마음은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국한시켜야 한다. 즉 관찰의 대상을 행동에 국한시키는, 그게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이 행동주의는 1913년에 미국 존 왓슨이 창시한 학문인데요. 이 행동주의의 기본은 생물의 모든 행동을 자극과 반응, 이게 이제 스티뮬러, 자극이고 레스폰스, 그 자극에
반응하는 이런 공식을 설명한 게 행동주의입니다. 즉, 이 행동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마음을 과학적 연구에서 빼버린 거죠. 적재심에 대한 주제로 간주해서 심리학에서 마음의 연구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가 워낙 특수를 해가지고 40년대 말까지 무려 40여 년간이나 마음을 과학적 연구하는 그런 활동이 심리학에서 완전히 추방됐습니다. 결국에 사람의 행동,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쪽으로 즉 행동은 관찰 측정이 가능한데 마음은 관찰 측정이 불가능하냐 이런 그 출발하여서 마음의 연구를 빼버리고 행동만을 연구한 그런 과학이 생긴 게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가 워낙 오랫동안 특수해서 결국에 이 마음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는데요. 모든 그 학문은 꼭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그 행동주의에 대해서 또 반발한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게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즉 인지주의 등장에 의해서 행동주의가 종언을 보였죠. 40년간 특수했으나 인지주의가 나타나서 행동주의가 이제 종말을 보였는데요. 그 도화선을 만든 게 바로 1948년 미국 심리학자인 칼 러슬리가 연설을 해서 이 연설로 행동주의의 치명적 일거에 가가지고 결국에 인지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연구가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결국에 컴퓨터 추론에 그 힘이 다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정보 처리 접근 방법이죠.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 정신과정을 분석한 게 인지심리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여 기억 속에 저장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심리학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 하버드 대학의 인지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드디어 마음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복권, 비로소 과학 연구의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19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주의도 또 역시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단원성, 이 모듈리티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중앙체리 개념인데요. 근데 단원성 개념을 보면 이 단원이 무엇이냐, 이 모듈이라는 말로 더 우리가 익숙한데요. 하나의 과정을 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눴을 때 그 단위를 단원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서로 포기된 여러 개의 정보체계 모듈, 정보체계 모듈,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이게 나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어 모듈, 시각 정보체계가 이렇게 언어로 포함하는 모듈 따로 있고 시각 정보체계가 따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고유 모듈에 의해서 결과를 처리한다고 보는 것이 이 단원성 개념이죠. 이게 수직적 개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정반대되는 게 중앙체리 개념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정보를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지각이니, 기억이니, 학습과 같은 인지 기능이 동일해져야 되는 거죠. 전혀 이렇게 모듈 개념을 인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수평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 단원성 개념이 중앙체리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그쪽에 연구가를 많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은 뭐냐면 사람 마음이 사물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본질과 지식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들을 탐구 대상으로 한 철학을 우리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을 창시한 사람은 고대그리스의 플라톤이죠. 이 플라톤이 인식론을 제기할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즉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떠묻는 것이 인식론입니다. 즉 우리가 사물에 관해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사물의 객관적 모습과 사실상 일치하는 참된 지식은 어느 것이냐 이거죠. 이런 걸 규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고민하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제 관심사 되는 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냐 강한 경험이냐. 이게 이제 인식론의 계속해서 그 논쟁의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인식론의 그 논쟁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합리론이 이제 등장했죠. 내셔널리즘. 우리 인식의 기원, 즉 지식을 알아내는 그 인식의 기원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즉 지식을 알는데 이성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그 유명한 17세기 프랑스학자 데카르트, 그 데카르트가 이 합리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유하는 본체, 곧 이성에 의해서 사유하는 실체가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게 17세기였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쪽을 의견을 낸 게 바로 이 경험론입니다. 지식론인데 대가리가 말처럼 이성보다도 경험, 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이게 경험론자들이죠. 최초의 경험론을 영국의 존 로크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역시 영국의 데이비드 휴me, 이렇게 로크 휴메에 의해서 이 경험론이 다시 합리론에 대해서 이 반대 이론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19세기에는 아까 17세기에서는 합리론이라고 했죠. 18세기 경험론가 19세기에 되느냐. 19세기는 그 유명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나타나서 이 비판 철학에 의해서 두 가지, 유럽의 데카르트 중심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결합을 시도했어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칸트 이론은 경험론과 중요한 것처럼 지식이 경험으로도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경험에 의해서만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데카르트 합리론 지지한 이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한 게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다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에 어떻게 되느냐. 독일의 고트로프라는 사람이 이 기호 논리학을 체계화했어요.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그 논리학은 뭐냐면 일상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일상언어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논리학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오는데 이 프레게가 그런 그 일상언어의 그런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자. 기호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일상언어 대신에 기호를 사용해서 논리 구조를 밝히는 새로운 논리학이 바로 이 기호 논리학입니다. 이 기호 논리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냐? 또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과 알프레드 화이트 헤드인데 수학과 논리학 결합을 시도해서 그 유명한 명제인 이 수학의 원리를 이 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호 논리학이 다시 수학과 결합하는 그렇게 그 발전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카누라는 철학자가 논리 실증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관리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접목시킨 여러 주장으로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논리 실증주의는 다시 뭐냐? 실증주의를 표방해서 자연과학 논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철학적 사변을 공한 마르나이를 감지 생리상학을 경력했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 알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즉, 이 논리 실증주의는 말 그대로 기호 논리학과 실증주의 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후반에 또 다른 이제 인식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20세기 전반에 논리 실증주의를 너무 편협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주의가 40년의 득세를 해서 심리학에서 마음의 연구가 추방이 되고 즉 경험론이 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행동주의를 누가 거꾸로 들였죠? 인류주의죠. 5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등장에 힘을 입어서 인류주의로 주도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류주의로 넘어가면서 생긴 또 다른 그 접근방을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기능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사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정신과정을 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능, 이 기능이죠. 기능 조작에 의해서 수행될 가능성이 보임에 따라서 정신과정을 새롭게 개념한 것입니다. 이 철학의 중심으로 후반에 버트남인데 버트남은 사람과 기계가 모두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계까지도. 그렇게 해서 마음은 실체로 보지 말고 형식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세기 후반까지 20년이 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배달을 거두겠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정리해보면 그래서 인식이 추가한 건 20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왔다, 추천을, 시계 추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정을 봅시다. 합리론과 경험론이 시계 추천으로 왕국의 수도권을 다투는데, 저는 17세기 어떻게 됐죠?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카르트에 의해서 유럽대로 3등이 득세했죠.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영국에서 로크와 훔이 경험론, 18세기 경험론이 다시 등장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칸트와 독일의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죠. 19세기.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가 등장해서 행동주의 시대가 무려 40년 득세한 게 경험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인주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다시 합리로 가서 이렇게 합리론, 경험론, 합리론, 경험론, 합리 이렇게 쉽게 주처럼 합리론과 경험론이 이렇게 주도권을 주고받고 하면서 20년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과학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건 언어학입니다. 언어학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언어학 연구, 그 마음의 연구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그저 과학적으로 처음 연구한 게 바로 이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언어학적 감독된 최초 인물은 스위스의 소시르, 베르디나르드 소시르입니다. 그 소시르에 의해서 언어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을 해서 소위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게 생긴 것이죠. 이것도 오랫동안 그 주도권 행사에서 무려 1960년 초반까지 30년간이나 이 구조주의 언어학의 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 역시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주의를 강조했어요. 즉, 행동주의는 그 마음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구조주의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언어학 연구도 제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느냐면 애매하지 않은 단어들이 모인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 즉 이게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 설명을 구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I like cooking. 이 겨우 아주 쉬운 단어 4개가 되어 있죠? 단어가 쉽잖아요. 모호한 단어가 없어요. 문법도 간단해요. 명사, 동사, 소유대명사, 명사. 이렇게 간단한 문장인데 무려 3가지로 뜻이 풀어져요. 즉 중의성. 중의성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보세요. 나는 그녀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나는 그녀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나는 그녀가 이런 걸 참 좋아한다. 이렇게 이 간단한 영어 단어 하나가 이렇게 3가지 뜻으로 중의적인 해석이 된다. 이거를 그 이유를 이 구조주의 언어에서는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중의성은 이런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통사라는 게 뭐냐? 문장 형성하기 위해 단어가 됐던 방식. 이 통사 구조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이런 구조주의 언어학은 통사적으로 중에서 나타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한계로 지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주의 언어학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행동주의에 의해서 마음의 연구를 배제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중의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그 문제를 일부에 해소한 사람이 바로 이 노암 촘스키입니다. 이 1957년, 그때 겨우 나이가 29살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 박사 논문으로 쓴 그게 통사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작은 출판사 책을 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아무도 이 책을 걸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잡지에 이 서평이 실렸어요. 이 서평이 실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결국에 언어학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노암 촘스키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능력을 갖고 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리한 원숭이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어리석은 인간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누구나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하고 있을 거다. 그것은 바로 언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촘스키의 이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기본 그 골격이 뭐냐면 이 심층구조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필요성과 의지에 따라서 문장을 변형할 수 있는 어떤 기저구조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같은 데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어느 능력이 있고 또 그게 심층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층구조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하냐면 마음이 모듈, 아까 그 인지가 설명할 때 인지심리학에서 모듈은 이 모듈이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어느 능력이 모듈이 되어 있고 둘째 인간의 자신의 개념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 되게 본의적, 이 뭐죠? 태어날 때 갖고 있었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느 능력을 갖고 있었다. 본의적이다. 인내이다. 담아왔다는데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을 과거에서 제외했던 구조주의 언어학의 행동주의 경험론을 완전히 비판하는 인지주의가 됐습니다. 이 노암 촘스키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어학으로 혁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그런 논쟁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도 널리 알려졌죠. 결국에 이렇게 성격 자체가 논쟁적이기도 하고 이론도 탁월했기 때문에 결국 노암 촘스키에 의해서 언어학계가 완전히 뭐랄까 촘스키 이론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복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완벽한 승리를 해서 그 이후로 언어학은 촘스키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쓰일 정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노암 촘스키 역시 인지과학의 발전에 마음을 과학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그런 인지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인문과학 중에서 심리학 이렇게 이제 관련해 나왔고 또 차라리 인식론도 됐죠. 언어학. 나머지 인문학 중에 언어학, 인류학도 또 인지과학이 됩니다. 왜냐? 인류학이 바로 이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문화는 사람 마음의 소산이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171년에 타일러가 이 미개 문화에서 처음으로 문화의 정의를 내렸어요. 뭐냐?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과 그 밖에 사회 구성으로 인간의 학습된 능력을 모두 포함된 복합 정치가 이게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우리가 문화라는 말이 많이 쓰시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됐는지 또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든 문화를 어떻게 이해될지를 연구하는 것이 인류학이냐면 결국에 그래서 인지과학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지과학을 인류학을 가장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입니다. 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100세 이상 사셨어요. 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인지 문제를 인류학적 논의에 처음 포함시켰고, 즉, 마음의 본질을 원래 그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인류가 신화를 창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 사고에 내재한 기본적 논리 구조를 연구해서 결국 이 논리 구조가 고대 신화나 현대 과학에서 못 똑같다는 결론에 이르실 것입니다. 결국 인류학도 인지과학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을 연구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철학의 인식론, 또 심리학의 인지심리학, 또 언어학의 촘스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 이렇게 네 가지가 인지과학의 이제 기본 틀이었는데, 나머지 두 가지, 신경과학,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이게 자연과학인데, 여기 이렇게 6가지 학문이 융합을 한 게 인지과학인데요. 먼저, 신경과학이 마음의 생식기초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학은 마음의 생식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뇌 구조 기능을 연구하는 게 신경과학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는 어떻게 됐느냐면 두 가지 방법, 다른 방법인데 전일론과 환일론. 전일론이 뭐냐면 한꺼번에 뇌를 하나로 통일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하나로 통째로서 모든 일조 활동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고, 환일론이 뭐냐면 뇌가 특정 부위에 국제화된 기능에 따라 적용한다. 환일론이 뭐냐면 어떤 전체를 이렇게 쪼개요. 하나씩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해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해하고 합쳐서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환일론이고, 정일론은 이렇게 내부를 쪼개고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정일론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정일과 환일론은 이해만 통한 게 아니라 일반의 과학의 연구 방법인데요. 즉 환일론적 그 방법은 이렇게 뇌 자체를 이렇게 여러 부위로 쪼개는 거예요. 특정 부위로. 그래서 특정 부위에 국제화된 그 기능 하나하나를 연구하다 보면 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환원론적이고, 정일론은 뭐냐? 뇌 자체를 하나 통일된 덩어리로 봐가지고 그 뇌가 모두 인지활동을 한다고 보는 게 정일론입니다. 정일론과 환원론은 특수용어가 아니고 과학의 일반용어라는 건 이거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방법을 낸 게 바로 이 도널드 홉입니다. 이 카나다의 이제 신경과학자인데 1949년에 행동 최저관 책을 냈는데 여기서 타협안을 냈죠. 정일론과 환원론 두 접근 방법에 대한 이 절충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어릴 적에는 간단한 지각 기능이 특정세포 국제화, 이게 좀 환원론적이죠. 특정세포로 국정화되지만 점차 신경세포와 연결되고 집합체를 형성한다. 즉 정일론적이 형성해서 복잡한 지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헤버의 법칙입니다.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 뉴런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누름끼리 연결된다는 게 해외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건 우리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망을 형성할 때 하기 위해서 뉴런이 결합되는 방식을 설명한 그 규칙, 합습 규칙이 바로 이 도널드 헤브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만큼 그 신경과학 기틀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됐는데요. 1950년대 이후에 접근 방법은 역시 그래도 이 두 가지, 제일결정, 확률적 두 접근 방법이 서로가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 두 이론이 서로가 상호 보완하지 않고는 내견을 설명할 수 없다는 쪽으로 현재는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 뇌의 연구, 뇌의 그 생적 기초를, 마음의 생적 기초를 연구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아주 발모하나만 이제 업적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1959년, 데이비드 허블과 도스텐 비젤이 원숭이 시각 피질, 그러니까 그 뇌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 시각을 하는 그 피질에서 이 세부 특징 탐지기가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처 디텍터.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정보 처리에 특정 세포가 발견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한 그 환원론적 접근 방법에 이걸 지지하는 그런 결과죠. 뇌결이 국제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 피질 안에 가서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또 그 특정한 세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환원론적이죠. 국제화됐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로 훨씬 노벨상을 탔고요. 한편 1960년대 초에 로저스 필이라고 이분도 아주 유명한 그 신경과학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분리된데 뇌는 그 뇌랑이라고 좌우방구 연결되어 있어요. 좌방구, 우방구가 여기 이제 뇌랑이 있는데 이 분리된 뇌는 뭐냐면 뇌랑이 떨어져 나간 거. 좌방구, 우방구가 이제 분리된 거죠. 그게 분리된다는 거야. 두 뇌방구 사이 연결이 절단된 상태. 결국 이 연결이 절단된 건 바로 뇌랑이 잘린 상태죠. 그게 뇌를 연구를 했어. 하고 보니까 좌우방구가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 이거죠. 기능적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좌방구에서는 좌뇌 운동을 시작하는데 좌방구에서는 개념적이고 분석적 기능, 언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우방구는 공간적이고 종합적 기능, 지압 포함되어 있다. 좌뇌 운동이 이제 이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로 역시 80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뇌모델이 뇌에 대한 설명하는 모델이 나왔어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폴 매크라는 사람이 3분의 그러니까 1, 2, 3 이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3부. 1은 파충류형.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사람이 지나갈 때 제 물고기부터 조상을 쫓아가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인류가 옛날부터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둘씩 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파충류, 우리 조상이 파충류였으니까 파충류 뇌가 생겼고 우리가 그래서 흥분하고 욕망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이제 이 원시적인 뇌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변형계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폐질. 이제 심폐질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달리 마음으로 양장이 되는 거죠. 이건 이성이 지배하는 거고 이 변형계와 파충류는 감정이 지배하는. 이렇게 해서 설명한 재밌는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죠. 아까 인지과학의 여섯 번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뿌리가 기어 논리학입니다. 기어 논리학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창시할 때 그 논리학을 형식 논리학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일상인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는 기어 사용할지 생각 안 했어요. 일상인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같은 말이라도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학이 좀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중요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자. 기호. 그게 바로 조지 불입니다. 일상언어 대신에 기호를 사용하면 중요성이 해결된다. 그래서 사고 법칙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나온 1958년 우리가 기호 논리학의 탄생해로 봅니다. 즉 기호 논리학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뭘 추론, 생각하고 그 분석할 때 추론으로부터 심리적 요소, 그러니까 비논리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거죠. 즉 기호를 사용함으로 해서 모든 논리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추론 규칙이 기호상의 수식으로 변한 거예요. 수학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발전이죠. 그래서 그 불이
내세운 걸 특히 이치, 두 가지 값이란 뜻이죠. 값이 두 개다. 이 논리학을 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불개수 시작, 불개수. 우리 수학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네요. 불개수는 뭐냐면 기호로 표시된 논리적 명제를, 논리적 명제가 기호로 표시된 거죠. 그걸 그러니까 보태기 빼기 하듯이 수의 가감으로 방식이 좋았다는 것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고 분리하는 게 이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보태고 빼고 하는 것이죠. 결합하고 분리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건 그 명제를 표현할 때 참과 거짓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그 이치의 논리학을 이 불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참, 거짓, 참, 거짓 두 가지로 이 한 명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 이치 논리학.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논리식도 두 가지, 참, 거짓, 이 이치, 즉 두들리 기호, 참의 일로 그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참과 거짓을 표현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추론하는 것이 예, 아니요, 이 두 가지 값, 이치의 두 가지 값의 인속체로 설명이 가능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고 바로 이것이 이 불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이 돼서 바로 컴퓨터 과학이 생겼죠. 컴퓨터라는 게 on, off, 영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 아니요, 0과 1 여기에서 바로 불의 이치 논리학이 오늘날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 그 이치 논리학이 나온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트란드 데스라고 화이트에 의해서 수학 원리에 대해서 그 기호 논리학이 이제 수학과 결합을 했어요. 근데 이 수리 논리학에서 정말로 컴퓨터 부분으로 접해서 볼 때 놀라운 업적이 나온 게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이 나이를 보시면 22년에서 54년이니까 일찍 일종의 자살한 걸로도 알려지는데 오래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낸 이름이 자동자 이름. 이 오토메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자. 그러니까 자동 인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 인형.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는 기계. 자동 기계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동 기계 이름을 낸 겁니다. 그래서 1936년, 그러니까 12년이었으니까 24살인 거죠. 이 젊은 나이에 역사에 남는 그런 이름을 제시했어요. 즉, 자동의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추론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그것을 형식기계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사고 능력을 하나의 그 기계처럼, 기계가 뭐겠어요?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메이터 사실은들은 사람의 뇌를 흉내낸 기계에서의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를 우리 오토메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전인 사고는 자동이면 자동기계가 됩니다만 튜링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이론을 낸 이후로부터는 오토메이터라는 게 뭐냐? 인간의 두뇌를 흉내낸 기계, 즉 형식기계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를 우리가 오토메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튜링의 자동차 이론을 정도 보면 인간이 수요가 한계가 유한한 하고 또 절차가 명시된 그런 규칙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 쉽게 말하면 이건 기계로 할 수 있다. 어떤 기계? 제가 알고리즘을 가진 기계. 이 경우는 간단해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있다. 그 기계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이게 영어의 연속인데 영어로 풀어보면 개념이 없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뭐냐? 기계가 수행해야 하는 형식 동작을 지시하는 절차 기술은 구구단 같은 겁니다. 구구단 문자 알고계시죠? 구구단. 절차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걸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 계산은 뭐냐? 그래서 계산은 1 더하기 2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컴퓨테이션. 컴퓨터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건 뭐건 정보를 처리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이건 알고리즘 절차를 정해진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계가 형식기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행의 자동차기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절차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계도 사람의 마음처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튜링의 자동다리입니다.
그 자동차 이론에 의해서 생긴 형식기계가 튜링기란다. 이름을 따서 튜링기계. 이게 이제 튜링기계인데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입출력 헤드가 있고. 그래서 이걸로 구성된 형식기계를 우리가 자동차 이론에 나온 형식기계라고. 튜링기계. 오늘날 이게 바로 컴퓨터의 원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튜링의 24살, 1930년에 낸 이 오토메톤, 자동차 이론에 의해서 드디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은 기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기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가 등장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됐는데, 컴퓨터 기술의 3대 이론, 초창기 3대 이론을 볼까요? 정말 천재 존 폰, 그렇게 생겼습니다. 미국에 와서 아인슈타인과 같이, 말년에 지낸 그 유명한 생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사는 디지털 컴퓨터의 구조, 논리 구조를 확립했어요. 그게 바로 1940년에는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 논리 구조입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딱 안에 넣어놓고 데이터만 넣어서 계산, 바로 오늘날의 컴퓨터죠. 그걸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이 존 폰 노이만에서 오늘날 컴퓨터를 뭐라냐면 존 폰 노이만식 컴퓨터 구조라는 게 바로 오늘날의 컴퓨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구조라는 아키텍처라는 뜻인데요.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 이건 뭐냐면 중앙처리 장치와 CPU죠. 기억 장치, 프로그램,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매일 기억장치에 집어넣어놓고 여기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차례로 불러내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식 안에다 저장해 놓는다. 이게 이제 처음 등장했겠죠. 이게 바로 존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식 논리 구조입니다. 노이만식 컴퓨터 구조. 그리고 그 즈음에 또 네바트 이너라는 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48년에 그 후에 사이버렉스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동물과 기계에는 똑같은 이론으로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 그게 뭐냐? 제어, 컨트롤과 통신이다. 즉 사람이나 기계나 컨트롤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똑같은 이론으로 제어된다. 결국 이게 인공도내의 아이디어라고 하죠. 결국 사람과 동물이 똑같이 제어되고 통신되기 때문에 통신의 과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은 뇌를 닮은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사람도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이거. 사람은 뇌도 정보 처리를 다룬다는 거죠. 정보를 세우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시스템 이론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시스템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인지 기능을 모두 정보를 계산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공두뇌처럼 사람의 지능을 인공적인 장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공두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론이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레드 샤넌입니다. 1948년에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을 냈어요.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바로 정보 이론입니다. 그 유명한 정보 이론을 이 최초로 정립했어요. 아까 그 부울의 이치 논리학이 있었죠. 참과 거짓에 대한 이치 논리학 원리가 전류 통신 회로에서 스위치가 하는 온오프와 같다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추론할 때, 예, 아니요. 한 것이 전류가 흐를 때 스위치가 온 꺼지고 닫히고 여기 닫고 온오프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운 그 발상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그래도 샤넌이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비트입니다. 바이너리 디지트. 결국 이중 숫자는 얘기예요. 0과 1로 나타나는 그 비트. 이 비트가 정보량을 측정한 단위로 이제 샤넌에 의해서 제시된 겁니다. 즉 정보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정보, 애매모호할 같은 정보도 비트라는 단위로 수량적으로 측정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정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론에 의해서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연결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받고 통로겠죠. 거기에 전기로 전송하니까 발신자,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전기로 전송되는 통로를 통해서 보내는 위치 숫자, 비트로 표현하는 모두가 정보라는 것이죠. 그게 헛소리가 됐건, 뭐 쓸데없는 말이 됐건, 남을 비하하는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보내고 받는 사람 양쪽 그 사이에 전기 선로의 비트로 부호화된 것은 다 정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정보의 그 내용, 의미는 관계없이 무조건 가는 거. 그러니까 통신기술의 전속력을 가는 거에, 통신기술 전속력에서 비트로 되는 거, 전송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엇인지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그 데이터 통신, 컴퓨터 통신 기술이 비약적 발전할 계기가 되죠. 이렇게 컴퓨터 3대 이론,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저장식 구조가 나와서 컴퓨터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로버틱이나 서비스 이론에 의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뇌를 만들 수 있다는 기트였고, 또 그래도 샤논의 이 통신 이론에 의해서, 정보 이론에 의해서 정보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게, 그런 기트에서 드디어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살펴봤어요. 인지과학의 기둥들, 6가지 기둥. 자, 철학의 인식론, 인지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그리고 신경과학, 이제 끝으로 인공. 이렇게 6가지 학문이 인간의 마음의 뿌리를 다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기계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나오게 돼서, 그걸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호책의 가설입니다. 이제 피지컬, 물리적 기호책이라는데, 1950년대 하버트 사이먼하고 앨런, 하버트 사이먼은 경제학, 노벨 경제학자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사이먼과 뉴런이 이 물리적 기호책을 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건 컴퓨터이건 모두 기호를 조작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문에서 다 그렇게 이제 접근해 왔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좀 더 설명하면, 사람이 문제 해결, 프로그램 solving, 문제 해결할 때 마음에 작용하고, 컴퓨터가 프로그램 처리할 때 쓰는 기호 조작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 기호책의 가설입니다. 이걸 좀 더 이 4단계로 설명을 하죠. 첫째, 인간의 마음은 정글체계이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론을 위해서 납득이 가시죠. 두 번째, 정글체계는 게 무엇이냐? 계산이다. 즉, 정글체계한다는 게 기호를 조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호를 조작하는 시스템이죠. 맞죠? 그런 기계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논거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의, 시뮬레이션, 본뜨다는 뜻이죠. 본뜨다. 본떠서 만들다. 본뜨다. 본떠서 만들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디서 만들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죠?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과학은 뭐죠? 객관적이잖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프로그램으로 모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현상이 과학적 현상으로 바뀌는 거죠. 즉, 그동안에 신비스러웠던 인간의 마음이 과학에 바뀌었었던 것이 이 기호책의 가설에 의해서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드디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성립한 건데. 즉, 결론은 기호책의 가설 쉽게 말하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람 뇌로 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그 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게 이 기호책. 기호책의 가설을 우리 인정할 때 비로소 인지과학이 성립하고 인간의 마음을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책의 가설에 의해서 인지과학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좀 더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좀 정리를 해보죠. 인지과학 단순히 기하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첫째 아까 그 튜링이 34살에 만든 자감자 이론이 있었죠. 30년에 오토메톤 이론. 그 다음에 폰 노이만이 어떻게 했죠? 프로그램 레거시 컴퓨터를 설계했죠. 45년에.
그 다음에 위너가 세븐스 이론을 내서 인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길을 터놨죠. 그 다음에 샤논이 정보 이론, 비트를 제한해서 정보를 무한대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이 네 가지 이론이 이제 받침이 돼가지고 드디어 1956년 9월에 미국 매스웨스 공대에서 젊은 학자들이 마빈 민스키라든가 메카시, 또 허버튼 사이먼, 앨런 유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지과학의 간판을 걸었습니다. 1956년에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으로 이제 깃발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인지과학 초창기에 보면 1950년에 아까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조지 밀러가 하버드의 인지교수를 설립했어요. 그렇게 해서 심리학 주도권이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로 드디어 넘어왔고 결국 미국 심리학계에서 마음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과학으로 인할 수 있게 복권돼서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과학 역사를 그때 따지면 한 50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인지과학 이론이 체계화됐고 70년대부터 연구 본격화됐는데 그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77년 1월에 미국의 인지과학 전문지가 생겨요. 이 전문지가 생기는 게 되게 그 학문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발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전문지 장관입니다. 그리고 79년에 이제 인지과학 학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그 후에 인지과학 학회가 생겼죠. 그래서 인지과학을 조금 더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특징이 뭐죠? 다시 설명드린다면 철학의 인식론, 인지심리학, 노암청소경학, 인류학, 심정과학, 인문 이 6가지 분야가 공동으로 마음을 연구하는 게 인지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인지과학에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인지와 정서가 있는데 왜 인지냐? 초기에는 정서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물도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연구를 좀 하지 말자. 고등학교 인간만 하는 게 인지가 있어요. 인지 연구만 기초적으로 해서 인지가 됐는데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죠. 실수가 들어가는 게 이제 신경과학 발달에 따라서 이건 나중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컴퓨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뇌, 마음을 이렇게 같이 봤기 때문에 컴퓨터를 연구의 필수적인 요소로 감정은 당연한 거고. 이제 결론적인 뭐냐면 인지활동, 사람의 마음의 인지활동을 기회와 같은 정치적인 표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기회와 같은, 그러니까 마음을 기회로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활동은 마음을 기회로 표시한 같은 것에 의해서 개설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마음을 기회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인지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사람 마음이 작용하는 현상을 마음의 표성을 기회에 의해서 아까 설명한 다 반복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라면 결국 마음이 기회체계를 구성한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사고, thinking, perception, 지각, 기억과 같은 인지 과정에서 기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뭘 인식하고 기억하는 게 다 컴퓨터처럼 기호를 조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마음이 기호를 조작하는 과정은 뭐냐면 특정 정보를 처리하거나 다른 정보를 사실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호 조작하는 계산으로 보자. 즉 컴퓨터처럼 기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얘기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호 조작하는 과정, 즉 계산 과정을 설명할 계산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면 결국에 사람 마음이 작용하는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계산 이론을 찾는 것이 컴퓨테이셔널 세어리를 찾는 것이 인지의 지상 목표인데 글쎄요. 비판자는 그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오늘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것은 이제 인지과학 발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이 어떻게 연구가 형성됐고 그 사이에 어떤 이론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은 제가 제출한 지식의 대용합에 보시면 상당량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필립 존슨 인지과학자가 낸 책인데 컴퓨터와 마음입니다. 즉 인지과학이란 무엇이 개론서인데 이것도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